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실시간 지지율과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오늘날 대중의 변덕에 영합하지 않는 지도자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성난 민심과 정적들의 조롱을 온몸으로 견디며 자신의 전략적 원칙을 끝끝내 고수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시리즈 그 5번째 이야기. 오늘은 아테네의 페리클레스와 로마의 파비우스 막시무스, 이 두 거장이 보여준 위기 속의 냉철한 리더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른바 사이다 정치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의 득세는 복잡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얄팍하고 즉각적인 카타르시스만을 요구하는 대중의 맹목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속이 뻥 뚫리는 한마디 시원한 강경 대응. 대중은 언제나 그것을 원하죠. 하지만 역사는 묻습니다. 과연 그 사이다가 국가를 구한 적이 있었던가? 비등하는 광기 앞에서도 원칙을 고수한 고대 지도자들의 행보는 알고리즘에 휘둘리는 현대사회에 무거운 시사점을 던집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영웅전, 원제, 비오이 파랄렐로이에서 이 두 인물을 하나의 완벽한 거울상으로 묶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테네의 사자 페리클레스. 그는 번영의 정점에서 오만해진 민중의 고삐를 쥐고 그 광기를 억눌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로마의 방패 파비우스 막시무스. 그는 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창극 속에서 국가의 붕괴를 막고 모두가 비웃는 지연을 선택했습니다. 두 인물을 관통하는 리더십의 본질은 단 하나, 프라우테스, 즉 온화함과 자제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등하는 대중의 광기 앞에서도 정적들의 얄팍한 선동 앞에서도 결코 항로를 이탈하지 않은 탁월한 조타수였습니다. 먼저 아테네의 사자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가 권력을 쥐고 있던 시기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사실상의 제국으로 탈바꿈시키며 부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루타르코스는 여기서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번영에 취해 오만해진 민중의 고삐를 쥐는 것이 위기에 처해 순종적이 된 민중을 통솔하는 것보다 훨씬 고난도의 정치력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페리클레스의 위대함은 바로 이 교만한 군중의 충동을 이성으로 억눌렀다는 데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카만티스 부족의 콜라르고스 데모스 출신으로 양가 모두 아테네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미칼레 전투의 영웅 크산티포스였고 어머니 아가리스테는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 가문을 몰아낸 민주주의의 아버지 클레이스테네스의 조카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가리스테는 출산 며칠 전 사자를 낳는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비범한 혈통과 달리 그의 두개골은 기형적으로 길쭉했습니다. 당대의 희극 시인들은 그를 해양 양파 대가리라는 뜻이 스키노케팔로스라 부르며 끝없이 조롱했죠. 훗날 그의 초상 조각들이 하나같이 투구를 쓴 모습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향과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이오니아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와 엘레아의 제논이었습니다. 누스, 즉 이성이라 불렸던 아낙사고라스로부터 페리클레스는 천체 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미신을 타파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일식이나 벼락 같은 자연 현상 앞에서 벌벌 떠는 대중과 달리 그는 세계를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익힌 것이죠. 또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천박한 아부나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는 고결한 언변과 철저한 표정 관리를 터득했습니다. 이 철학적 무장은 훗날 그가 감정에 휩쓸린 아테네 민중을 차갑게 통제하는 핵심 기제가 됩니다. 페리클레스의 생애를 연대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495년경 그는 아테네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472년에는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들의 코레고스 즉 합창단 후원자를 맡으며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합니다. 기원전 461년 정적 키몬을 도편 추방하고 에피알테스와 함께 민주주의 개혁을 단행했으며 기원전 443년에는 보수파의 중심이었던 멜레시아스의 아들 투키디데스마저 도편 추방하여 사실상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자 스파르타의 침공에 맞서 농성 전술을 고수했고 기원전 429년 멈추지 않는 민중의 비난과 창궐한 역병 속에서 두 아들을 잃은 뒤 본인도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원전 431년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 왕이 이끄는 6만 명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이 아티카 반도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적군이 아테네 성벽 코앞인 아카르나이까지 진격하여 농토를 불태우자 아테네 시민들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흥분한 시민들은 당장 성문을 열고 평원으로 나가 스파르타군과 일전을 벌일 것을 맹렬히 요구했죠.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판단은 냉혹할 정도로 이성적이었습니다.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스파르타와 평원에서 정면 회전을 벌이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철저한 농성이었습니다. 아테네 성벽 안에 시민들을 안전하게 가두고 제국의 생명선인 압도적인 해군력과 막대한 재정을 이용해 장기전으로 스파르타를 지치게 만드는 이른바 소모 전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리클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희극시인 헤르미포스는 그를 겁쟁이 텔레스의 영혼을 가진 사티로스의 왕이라 부르며 창을 들지 않고 말로만 전쟁을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급진파 선동가 클레오는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페리클레스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난과 야유. 오늘날로 치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며 여론 재판을 당하는 형국이었죠.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대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대중의 광기에 밀려 꺾일 것을 우려하여 전쟁 중 민의 소집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강수를 두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던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민회를 잠가버린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순간의 페리클레스를 폭풍우를 만난 노련한 조타수에 비유합니다. 훌륭한 조타수가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배를 단속하고 승객들의 비명과 눈물에 흔들리지 않듯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이성적 통찰에만 의지한 채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민중의 비난을 완벽히 묵살했습니다. 잘린 나무는 다시 자라지만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 없다. 출전을 요구하며 흥분한 시민들에게 그가 남긴 이 냉철한 한마디는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은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페리클레스의 가장 위대한 미덕은 부정부패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즉 청렴함이었습니다. 그는 동맹국과 왕들로부터 막대한 뇌물과 특혜를 취할 기회가 무수히 많았음에도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받지 않고 완벽한 도덕적 우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가 지적한 그의 치명적 결함은 지나친 파벌주의였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결하고 유능한 정적인 키몬과 투키디데스를 무자비하게 도편 추방했습니다. 이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 세력의 공존 자체를 거부한 행위였고 궁극적으로 그가 죽은 후 아테네에는 그를 대체할 건강한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대를 로마로 옮겨보겠습니다. 페리클레스가 번영의 절정에서 오만해진 민중을 억눌렀다면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정반대의 상황, 즉 공화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패의 공포 속에서 국가의 완전한 붕괴를 막아냈습니다. 사방에서 피가 흐르고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의지로 로마를 건져 올렸습니다. 로마의 방패 파비우스 막시무스입니다. 파비우스는 로마 건국 초기부터 활약한 최고 명문 파비우스 씨족 출신으로 전설에 따르면 이 가문은 영웅 헤라클레스와 테베레 강인 ним프 사이에서 기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 그의 별명은 다소 굴욕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윗입술에 난 사마귀에서 유래한 베루코수스, 또 하나는 지나치게 온순하고 행동이 느려 붙여진 오비쿨라, 즉 새끼 양이었죠. 놀이에서도 느릿하게 행동하고 동무들의 말에 쉽게 순응해 바보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은 알아보았습니다. 그 느림이 지적 무기력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굳건함, 즉 프라우테스이자 사자 같은 맹수의 본성을 감추고 있다는 것임을 안 것이지요. 실제로 그는 제2차 포에니 전쟁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집정관을 역임하고 리구리아인들을 평정해 개선식까지 치른 존경받는 원로였습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생애도 연대기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80년경 로마의 명문 파비우스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기원전 233년 첫 번째 집정관을 역임하며 리구리아 부족을 굴복시키고 개선식을 거행했습니다. 기원전 218년에는 카르타고 의회의 사절로 파견되어 토가 자락을 움켜쥐고 나는 이 토가 자락의 평화와 전쟁을 함께 가져왔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오.
카르타고 의회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오라고 대답하자 사절은 토가 자락을 흔들고 떨어뜨리며 그럼 전쟁을 주겠소라고 선언하며 전쟁을 통보했습니다. 즉, 이 행동은 로마가 최종적으로 전쟁을 선택했음을 시각적이고 극적으로 전달한 외교적 제스처였습니다. 기원전 217년 트라시메노 호수 전투 참패 직후 독재관에 취임하여 지연 전술을 도입했고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의 참패는 역설적으로 그의 전략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기원전 209년 다섯 번째 집정관으로서 반역했던 동맹시 타렌툼을 탈환했으며 기원전 203년 스키피오의 아프리카 원정을 반대하던 중 한니발의 몰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원전 218년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에 진입한 한니발 바르카는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트레비아 전투 그리고 기원전 217년 트라시메노 호수 전투에서 로마 정규군은 글자 그대로 도살당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로마 원로원은 마침내 파비우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합니다. 취임 직후 파비우스가 보여준 첫 수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패전의 원인이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신성한 종교적 의무인 아우스피키아를 무시한 이전 사령관들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포에 질린 시민과 군단병들의 마음에 신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벽을 세운 것이죠. 파비우스의 대한니발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술 천재인 한니발과 평원에서의 정면 회전을 철저히 회피하는 지연 전술이었죠. 이탈리아 반도 깊숙이 들어온 한니발의 군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급의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타오르다 꺼지는 불꽃처럼 쇠약해질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적 기병이 힘을 쓸 수 없는 고지대를 따라 진영을 구축하고 한니발이 움직이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유령처럼 쫓아다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영토가 약탈당하고 농지가 불타는 것을 매일 산 위에서 지켜봐야 했던 로마 시민과 군인들에게 이 전술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비우스를 쿵크타토르, 즉 군뱅이, 지연자라 조롱했고 한니발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한니발의 가정교사라 비웃었습니다. 특히 그의 부사령관 격인 기병대장 미누키우스 루푸스는 부대원들의 불만을 선동하며 파비우스가 두려움에 빠져 구름 속으로 숨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현대 인터넷 공간의 여론 재판을 방불케 하는 이 맹비난 속에서도 파비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과 민중은 결국 참다 못해 소규모 교전에서 우연한 승리를 거둔 미누키우스에게 파비우스와 동등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공화국 역사상 유례없는 기형적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지휘권이 반분되자 오만에 찬 미누키우스는 한니발의 정교한 유인책에 그대로 걸려들었고 게로니움 계곡에서 군대 전체가 포위당해 도살될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이때 파비우스의 위대한 미덕인 관대함이 폭발합니다. 정적의 괴멸을 고소해하기는커녕 구름 위에서 전황을 지켜보던 파비우스는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치며 오 헤라클레스시여, 미누키우스가 내 예상보다 빨리 스스로를 파멸시켰구나 라고 탄식한 뒤 즉각 구원군을 이끌고 달려내려가 한니발의 포위망을 분쇄하고 미누키우스를 구출했습니다. 후퇴하던 한니발은 이렇게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산에 머물던 저 구름이 언젠가는 폭풍우를 몰고 올 줄 알았다. 이후 파비우스의 독재관 임기가 끝나자 로마는 또다시 여론에 밀려 공세적 전술로 회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원전 216년 5만 명 이상의 로마 정규군이 도살당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패 중 하나 칸나이 전투입니다. 이 끔찍한 피해 바다 위에서 로마인들은 역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파비우스의 지연 전술만이 조국을 구할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시인 엔니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지연 전술로서 우리 국가를 회복시켰도다. 이후 맹장 마르켈루스가 로마의 검이라 불린 반면 끝까지 제국의 심장을 사수한 파비우스는 로마의 방패라는 불멸의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비웃음이 두려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 자야말로 진짜 겁쟁이이다. 미누키우스와 병사들의 조롱이 극에 달했을 때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측근들에게 남긴 대답입니다. 겁쟁이라는 조롱에 대한 그의 정의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용기는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확신하는 길 위에서 세상의 모든 비웃음을 견뎌내는 것이라는 선언이었죠.
플루타르코스가 두 인물을 하나의 짝으로 묶은 결정적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군중의 어리석은 충동을 거스르고 자신만의 굳건한 평정심을 유지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냈다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교론, 즉 쉰크리시스에서 두 인물의 우열을 치밀하게 가립니다. 첫째, 상황의 난이도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부유하고 방자해진 아테네 시민들을 통제한 페리클레스의 정치력이 절망과 공포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던 로마인들을 통솔한 파비우스보다 근본적으로 더 어려운 과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재앙 앞에서 대중은 구원자의 지혜에 복종하지만 번영에 도취된 대중은 오만하여 통제 불능에 빠지기 때문이죠. 둘째, 리더십의 파급력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전체를 장악하여 보이오티아 반군에게 대패하고 전사했던 톨미데스의 단 한 차례 예외를 제외하면 어떤 장군도 그의 전략적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 파비우스 본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미누키우스의 분탕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칸나이에서 5만 명이 사라지는 것도 막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로마에 페리클레스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재앙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셋째, 정적을 대하는 태도. 이 지점에서는 파비우스의 도덕적 승리가 압도적입니다. 페리클레스가 권력을 위해 유능한 정적들을 짓밟고 추방하는 옹졸함을 보인 반면 파비우스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미누키우스를 살려냈을 뿐 아니라 이후 어떠한 보복이나 비난도 가하지 않는 압도적인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꿰뚫어보는 눈, 전략적 통찰력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자신의 방어적 전략을 이탈하면 파멸할 것임을 정확히 예견했고 실제로 그의 사후 아테네는 무리한 시칠리아 원정을 감행하다 몰락했습니다. 반대로 파비우스는 전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카르타고 본토를 타격하자는 젊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공세 전환을 극렬히 반대하며 자신의 낡은 지연 전술에 갇혀버렸죠. 결과적으로 전략적 성구안에서는 페리클레스가 우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플루타르코스의 이 아름다운 영웅서사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다른 사료들과 교차 검증해보면 흥미로운 균열이 드러납니다. 먼저 페리클레스에 대해서입니다. 동시대의 냉철한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그의 통치를 이름만 민주주의일 뿐 실제로는 제일시민에 의한 통치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학자 에디스 포스터 등은 투키디데스의 서술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페리클레스의 제국주의적 오만과 전쟁 물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야말로 아테네 몰락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페리클레스가 절제의 화신이라는 플루타르코스의 극찬에는 도덕교육을 목적으로 한 문학적 윤색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파비우스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애국주의 역사가 리비우스와 시인 엔니우스가 그를 구국의 영웅으로 신격화한 반면 그리스 출신의 깐깐한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매우 건조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한니발이 두려워한 것은 파비우스 개인이 아니라 병력을 무한히 충원해내는 로마라는 국가 시스템과 원로원의 강철 같은 의지 자체였다는 겁니다. 나아가 현대학계는 순한 양 오비쿨라의 이미지가 정치적 선전일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실제 파비우스는 트라시메노 패전 직후 민심 수습을 명목으로 규율을 어긴 베스타 신녀를 생매장하고 포로로 잡은 켈트족을 산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주도한 대단히 냉혹하고 권력지향적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페리클레스와 파비우스의 궤적은 기원전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견뎌냈던 조롱과 대중의 압박은 오늘날 검색어 트렌드와 조회수의 목매는 현대 정치의 가벼움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사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대중의 압박과 원칙 고수라는 딜레마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역사의 인물은 단연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조급해진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이순신에게 당장 부산 앞바다로 진격하여 일본군을 쓸어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조류의 불리함과 적의 유인책을 간파한 이순신은 패배가 확실한 전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조정은 이순신을 파직하고 그 자리에 대중의 입맛에 맞는 즉각적인 돌격 이른바 사이다 출전을 장담한 원균을 앉혔죠. 아테네의 민중이 클레온에게 로마의 민중이 미누키우스에게 열광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구도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통째로 괴멸당했습니다. 원균의 몰락이
이순신의 지형과 통제 전략이 옳았음을 입증했듯 미누키우스의 참패와 칸나이의 오만구이시시는 파비우스의 군뱅이 전술이 진리였음을 증명하는 피해 영수증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광해군의 실리 중립 외교입니다. 쓰러져가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후금 사이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으려 했던 광해군의 외교 노선은 오랑캐와 타협한다는 명분론에 심취한 서인 세력에 의해 비겁한 행위로 매도되었습니다. 끝내 여론과 명분을 잃은 광해군은 쫓겨났고 도덕적 명분에 취해 후금을 도발한 인조 정권은 병자호란이라는 조선판 칸나이를 치르며 삼전도의 굴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파비우스가 죽기 직전 스키피오의 공세 전환을 격렬히 반대했던 사실은 현대 조직 경영에 서늘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의 시기에는 철저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파비우스형 리더가 조직을 파산해서 구원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수습되고 혁신과 공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도 과거의 방어적 성공 방정식에 집착하는 리더는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제의 구원자가 내일의 기득권 장애물이 된다. 한 시대를 구원한 철학이 다음 시대에는 지독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경영의 역설입니다. 2000여 년 전 성남 민심 앞에서 성문을 걸어 잠근 페리클레스와 군뱅이라는 조롱을 견디며 방패를 든 파비우스 막시무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을까요? 당장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국가를 절벽으로 밀어넣는 친절한 미누키우스일까요? 아니면 온갖 조롱과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나라의 명운을 끝내 지켜내는 재수 없는 페리클레스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